안녕하세요. 톡톡사연 구독자님들. 저는 벌써 5년째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험한 세상 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남편이 떠난 날짜를 헤아려 보니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갔네요. 이제는 제법 억척스러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마음이 단단해지지 못했나 봅니다. 한 번씩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 이럴 때 남편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울컥하고 서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뭐 늘 그렇듯이 사람 때문이죠. 남이면 또 모르겠는데 원래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맞는 뺨보다 가까운 사람한테 맞는 손바닥이 더 아픈 법 아니겠어요? 얼마 전 동서와 있었던 일을 고자질할까 하고 톡톡 사연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신데렐라 얘기 다들 아시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나 꼬질꼬질한 행색을 벗어던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요. 왜 그런 신데렐라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 구질구질한 상황 속에서 나도 언젠가 왕자님이라는 황금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버틸 수 있으니까 숨쉴 구멍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희망을 품고 살지만 막상 토요일에 맞춰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로또 같은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얼추 그 신데렐라 얘기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모에게 구박을 받는 삶 말입니다. 제가 아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죠. 그 시집살이 때문인지 몰라도 큰딸인 저를 낳으신 이후로는 자식 소식이 뚝 끊긴 겁니다. 할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고 병원에서는 아들은커녕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진단을 내리게 됐죠. 대를 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할머니는 거품을 무셨고요. 그 와중에 능력도 좋으신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 덜컥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언니 같은 계모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어디서 만난 건지 몰라도 배가 불러가지고는 옆구리까지 두둑하게 부른 걸 보니 아들이 틀림없다면서요.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던 할머니는 오히려 잘됐다 싶은 눈치더라고요. 아예 저희 어머니를 밀어내고 아예 그 새파랗게 어린 후처를 집에 앉혀놓으시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사람 같았고 아예 짐을 싸들고 들어온 그 여자는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스트레스로 얼굴이 새까맣게 뜬 저희 어머니한테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악수까지 청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랍니다.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도 종교를 안 믿고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신이 있나 싶어서요. 하느님이 정말로 있으시면 그런 파렴치한들이 어떻게 말짱하게 살아있나 싶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뻔뻔하게 처불들여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매일같이 울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럼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을 내치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같은 소리를 할 뿐이었고 할머니는 역시 여기가 내 아들 집이지 네 집이냐, 나 같으면 네 자식 데리고 네가 나가라 하고 본인 아들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지방을 넘는 순간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 거고 어머니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저를 책임지기 위함이었을 테니 팔알은 제 탓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속 한켠에 그때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상당히 커요. 여하튼 집이 그렇게 쑥대밭이 되는 동안 아버지와 후처는 아주 애틋한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이 자기네들끼리는 힘든 일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전 아버지가 그렇게 살갑고 다정하게 굴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차라리 저 뱃속에 들어있는 게 저처럼 딸이기를 매일같이 빌었어요. 차라리 저게 딸이라서 저 여자도 이 집에서 하등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제발 그 정도 자비는 베풀어 달라고요. 하지만 인과응보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제 마지막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날 그 여자는 행복한 얼굴로 저희는 받지 못했던 가족들의 축복과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저도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는데 저희 엄마는 얼마나 더 끔찍했겠어요. 그러니 저도 저를 버리고 훌쩍 떠나신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저는 어머니와 제가 지내던 작은 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죠. 문 밖에서는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와 가족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 안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고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텅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텅 비어있더라고요. 황급하게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곱게 개어져 있어야 할 어머니의 옷가지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가장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얼마나 울며 쓰신 건지 번져서 글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와 겨우 밥이나 몇 끼 먹을 정도나 될 것 같은 돈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전 오히려 그 편지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라 다행이라고요. 어머니가 집을 떠나시고 난 이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어머니가 낳아놓고 간 식모 취급을 받았죠. 아들을 낳아놓은 후처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죠. 아들을 낳고 나서 온 가족이 어화둥둥 해주니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이는지 정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온 집안 살림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으니 집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네가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그럴 때만 온 식구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곳에 저만 두고 나가버린 어머니를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나갈 거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도 같이 데리고 나가지. 왜 혼자만 나가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나. 차라리 나도 같이 데리고 나가지. 나도 같이 데리고 나가지. 당장이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제 앞가림 정도는 하고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야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눈 딱 감고 그 집에서 버텼어요. 여상을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 살림을 하고 애를 보고 가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고등학생인 저 혼자 무수리처럼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신데렐라 같은 생활을 했었네요. 남들은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코피를 쏟는다는데 전 시험 기간에 잠투정하는 애를 업고 재우느라 잠을 설치느라 코피를 쏟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렇게 바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저를 좋게 봐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살면서 귀인을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던데 저는 죽을 뻔한 순간마다 어떻게 이런 귀인들이 손길로 그래도 죽음 많은 면함에서 살아남았으니 마냥 세상에 신이 어딨냐며 부정하며 살 일만도 또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저에게도 이 지긋지긋한 집과 저를 가족이 아닌 한낱 도구로 바라보는 가족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 당시에 한참 성장세를 타고 있던 공장이었고 추천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후처와 아버지를 앉혀놓고 통보식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집을 나가서 공장에 들어가겠다고요. 네가 당장 나가버리면 집안일은 다 누가 하니?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붙일 거야? 집안일을 못할 거면 집에 사람이라도 쓰라고 돈이라도 붙여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값은 갚아야지. 설마
그냥 나가려고? 제가 나간다는 소리에 얼굴색을 대번에 바꾸고 그럼 지금 집안일은 누가 하라는 소리냐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고 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누가 누굴 키웠다는 건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이 집에서 저는 방치당해 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도망치는 기분이 들었는지 거위의 배를 갈라서라도 이 집에 앉혀놓을 궁리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날 밤 새벽 내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다음날 아버지와 후처는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교장실로 찾아가서 제가 공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추천서를 써주지 말라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는 부모의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집구석에서 자랐습니다. 너네 부모님이 교장실에 오신 것 같다는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되어 교장실로 뛰어올라가 울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교장실에서 그렇게 한바탕 시끄러운 소란이 일자 웅성거리며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후처를 데리고 저에게 집에 가서 보자며 자리를 떴습니다. 동네가 좁으니 저희 학교에서 콩가루 같은 저희 집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자리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저의 기분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비참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속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을 교실로 돌려보내시고는 제 손에 조용히 무언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펼쳐보니까 추천서더라고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펑펑 흘렸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를 품속에 조심스레 숨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네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생각을 하냐며 저를 마구잡이로 펴셨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아버지에게 추천서를 들킬까봐 비명소리 한 번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몸을 말고 그 매질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방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집 밖을 빠져나왔어요. 첫 독립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얼굴을 마구 때리고 누군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날, 마구 달리던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마 어머니도 저와 같은 기분으로 이 길을 내달리셨겠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사람과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달랐으니까요. 이제야 새롭게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미련 없이 집을 떠나왔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그날로 끝이 났네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가지고 무작정 차에 올라 추천서 한 장만을 가지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큰 곳이었고 직원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평생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63빌딩을 처음 가서 보면 정말 별천지를 보는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공장 갔을 때가 딱 그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구박만 받고 모진 말만 듣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다들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론 종종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요.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기숙사는 또 얼마나 좋던지요. 오히려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지내던 방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라 제가 정말 여기서 지내도 되는 게 맞는지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죠? 추천서 보니까 생산직으로 입사 지원한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어서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비서 일을 해본 적 있어요? 비서 일이라고 해도 임원분들 수행비서는 따로 있고 필요한 물품들 제때 구매해주고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이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사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비서 직무이긴 했지만 사무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는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제가 그런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요?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무슨 일이든지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면 감사히 하겠다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좁은 방 안에 누워 쳇바퀴 돌듯 살림을 했던 제가 이제는 내 힘으로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설레더라고요. 회사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학교에서 회계 관련 수업을 듣긴 했지만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는 중에는 또 언제 다시 아버지와 후처가 직장에 들이닥쳐 깽판을 놓지는 않을까 싶어 불안하던지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더 이상은 가족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써도 어색함이 없어졌을 무렵 남편과 시댁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댁을 만나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만나게 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회사를 입사한 그 순간부터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그 회사의 오너 일가가 바로 저희 시댁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경영을 하고 있던 회사였고 제 남편과 시동생은 그 당시에 시아버지 뜻에 따라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과장급까지 오로지 실력으로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하며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회사에 대한 애정도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들에게 회사를 쉬이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시아버지였기에 직원들의 신망도 꽤나 두터운 편이었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과 그 가족의 과장, 그리고 3년 동안 곁에 붙어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접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직원이 대체 무슨 연이 닿아서 가족이 될 수 있냐. 세상에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또 어디 있냐 하시겠지만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쓰여진 얘기가 맞긴 한가 봐요. 저 역시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만나게 되어 그 인연이 이어지게 됐으니까요.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실 생각이 분명했고 시동생과 남편을 함께 승진시켜 회사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승계에 있어서는 그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두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생활에 있어서 내부 업무보다는 외부 활동이 꽤나 많은 상황이었고 전담해서 일을 관리하는 비서도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꽤나 오랜 시간 남편을 담당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활동비 등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급하게 공석이 됐고 당장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이 됐습니다. 생산직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회사의 실수로 비서 업무를 맡게 됐고 상관의 비리로 인해 또 한 번 저에게 찾아온 기회로 인해 제 자리에는 별도의 승진이나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회사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이전까지의 회사 생활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기상해서 7시까지 회사로 출근해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다음날 일정을 정리하다 보면 밤 9시, 10시, 어떤 날은 11시 훌쩍 넘기기도 했어요. 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충분한 봉급은 주어졌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티지 못하고 진작에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시간들이 단순히 저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인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회사의 역사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일개 비서에게 그런 시간을 투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존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뭐든 더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직원이나 비서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구를 대하는 느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업무 얘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얘기, 어쩌다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가족 얘기를 직장 상사에게 터놓고 얘기하게 되었네요. 평생 어려움 없이 도련님처럼 살아온 남편에게 제 얘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충격으로 들렸나 봅니다. 그런 고생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냐며 애틋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연민과 사랑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남편과 제 관계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남편의 고백을 받고 나서 결혼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주제넘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될 사이라고요. 아무리 신데렐라 얘기가 모든 여자들의 염원이라고는 하지만 집안 차이 나는 결혼을 한 여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발로 집을 떠나와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남편의 비서,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남편의 짝이 되기에는 변변찮은 조건의 저를 이 집안에서 절대 인정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뒤로 제가 받아야 할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절대 안 될 말이다. 울면서 고백을 거절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섰고 다시 회사에서는 업무 외적인 일로는 말 한마디를 섞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남편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괴로워서 정말 진지하게 회사를 간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희 씨, 무슨 일 있어? 이사님께서 잠깐 방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따로 호출하실 일이 없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갑자기 이사님,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사이를 알게 되셨구나.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요. 문을 열고 올라가자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먼저 말을 꺼내시기 전에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곧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니까 걱정하실 만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해결책이라 생각했는데 영 좋지 못한 답변이었나 봐요. 대체 우리 집안을 어떤 집안으로 바뀔래 아직도 얘기도 안 꺼냈는데 회사를 관두겠다는 소리부터 나와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사직서 수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고 해도 회사에 애정 갖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직원 얼굴 하나 모를까봐? 그렇게 능력 있는 직원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아들이랑 사귄다는 이유로 그것도 내가 쫓아낼까봐 겁먹어서 나간다는데 그걸 나가라고 등 떠밀면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잘려요. 오늘 보자고 한 이유는 부탁하려고 부른 거예요. 관두지 말아달라고.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희 씨라고 했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 부담스러울 만도 했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데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아와서 이해할 시간도 부족했고 앞으로 가족이 되어서 조금씩 이해하고 맞춰봤으면 하는데 서희 씨도 오해를 좀 풀고 우리 가족을 제대로 좀 봐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소탈한 사람들인데 나도 엄마잖아요. 아들이 집에서 밥을 한 술을 못 넘기고 누워만 있는데 속이 상해서 그래 내가.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냐 으름장을 놓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은 다른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얘기를 들었다면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얼마나 고생했냐 따뜻한 걱정을 해주시며 반대로 남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물이라도 시원하게 맞고 뺨이라도 한 대 얻어 맞고 두툼한 돈 봉투라도 챙겨 돌아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 얼떨떨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다 받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운 날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날도 있더랍니다. 그해 가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는 저를 배려해서 아주 조촐하고 조용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회사 사람들이 저희의 결혼 소식은 어느 드라마 못지않게 회사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결혼을 한 해에 저에게 찾아온 소중한 선물, 저희 딸을 낳고 기르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저처럼 행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죠. 정말 먼지투성이로 살다가 한순간에 공주로 변신하게 된 신데렐라처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을 꼭 빼닮은 천사 같은 예쁜 딸, 친어머니에게도 계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듬뿍 주셨던 시어머니,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었던 하나뿐인 제 남편, 현관 입구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은 어느 전쟁터에서 받아온 훈장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저 완벽한 구도의 사진처럼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입에 술 한 방울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요. 저랑 딸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있어야 한다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폈던 담배도 저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박에 끊었어요. 이유는 모두 똑같았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늘 좋았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저희 집에 늘 있었으면 했던 가장의 모습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리 아빠가 지금 어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남편의 사고 소식이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아무래도 잘못 전화한 것 같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의사는 다시 한번 저희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했고 전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며 딸을 아주머니에게 맡겨두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발 뒤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줄줄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이 세상에는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다시금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모여있던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침상 앞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흘릴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먼저 가버릴 수가 있어? 평생 지켜준다면서. 평생 나랑 보리 지켜준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가버릴 수 있어? 나 이렇게는 절대 못 보내. 당장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여보, 제발 일어나. 나랑 보리 두고 이렇게 가지 말고 제발 일어나 줘. 아무리 애달프게 불러봐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굳게 감긴 두 눈은 다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참 허망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갔냐고 장례식장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제 품에 안겨오는 딸아이를 끌어안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대체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남겨두고 날더러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참 막막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없는 시댁 모든 것을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어요. 남편만큼이나 좋았던 시부모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저를 걱정해서 늘 굽어 살펴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떠났어도 너는 내 며느리야. 얘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고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하거라. 가족 좋은 게 뭐냐?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힘이 되어 줄 테니까. 알았지, 아가? 회사에서 승계서열 1위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시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저와 제 딸의 자리는 조금씩 흐릿해져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된 동서는
과부가 된 제가 아직까지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톡톡 사연의 얘기를 제보하게 된 이유도 바로 동서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동서와는 첫 인상부터 나와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동서는 시동생에게 제 얘기를 무어라 전해 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뷔페에서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보고는 어거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들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주버님 돌아가셨다면서? 근데 아직도 저렇게 뭐 받아먹을 게 있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야? 역시 출신은 못 속인다더니 축의금은 제대로 냈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확인해봐. 황당하더군요. 매번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저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의 마음이 감사해서 불편한 자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왔지만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식구가 이렇게 대놓고 비꼬는 소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 얘기를 듣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날 결혼식 자리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손윗 사람이고 거기서 제가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괜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 말대로 정말 이 자리가 내가 괜히 낄 자리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사람들 눈에 내가 죽은 남편한테 받은 것도 모자라서 시댁에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여기 매달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딸을 키우기 위해서 뭔들 못할까 싶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쉽사리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쩐지 시부모님께서 가족 행사에 오라고 하셔도 은근히 자리를 피하게 되고 동서랑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먼저 좀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불러다가 동서네에게 따로 신신당부를 하실 정도로 아껴주셨습니다. 강남 대저택에 신혼집을 차린 동서네의 집들이에 아직까지 저와 제 딸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그래도 식구인데 서로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번 주말에 초대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고 저도 그런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히 보이니까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찾아가겠다.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도 꽤 단호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서 애 키우고 있는데 마음이 쓰여.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도 싫다지.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조금씩만 신경 써서 같이 지내면 너도 좀 낫지 않겠어? 불편한 거 알겠지만 너도 너무 마음 닫아놓고 살지 마라. 그럼 인생이 너무 외로워지잖니. 보리도 그렇고. 어머님의 선한 의도를 아니까 동서와 이랬네 저랬네 더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기 싫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죽도록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집 문지방도 밟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었으면 얼굴에 철판 딱 깔고 그 소리부터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입 밖으로 그 소리가 안 나오는지요. 결국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도 초대받고 싶은 사람도 하나 없는데 주말 늦은 집들이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뭐 겉으로 보기에 행색이 초라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강남에서 살아온 생활이 있는데 아무리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도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 어느 식당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취향인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남편과 만난 이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굳이 초대받지 않은 이 집들이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사건은 주말 동서의 집들이에서 터지게 됐습니다. 저는 모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식기를 들고 딸아이의 손을 붙들고 동서의 집을 방문했어요. 어지간한 선물을 들고 갔다가는 괜히 동서의 심기만 건드리고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싶어서
평소에는 이 정도 고가의 식기를 집들이 선물로 구매하지 않는데 저도 간만에 사치 좀 부린 거죠. 집 자체가 딱 동서의 성격답다 싶더라고요. 담장이 높고 으리으리한 게 허영심은 가득한데 또 남들한테 그걸 들키기는 싫고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관리해주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보통 집들이에 손님을 초대하면 집주인이 직접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안내를 시작하는 게 예인데 어지간히 예의 갖추기도 싫은가 보다. 형님 취급하기 싫은가 보다. 그리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나갈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정말 입 많이 쓰더라고요. 아, 오셨어요? 뭐 좀 보느라고요. 아주머니 선물 그 안쪽에다 대강 두세요. 지호 씨는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해서요. 간단하게 샌드위치랑 커피 주문했거든요. 괜찮으시죠? 정원에 앉아서 잡지를 보던 동서는 저와 딸이 들어온 걸 보고 고개만 까딱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머쓱한 얼굴로 제 선물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딸에게 애써 밝은 척을 하면서 정원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줬죠. 저희 딸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았거든요. 동선에는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커다란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서 보자마자 딸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라도 딸이 좋아했으면 됐다 싶었어요. 딸은 정원 구석에서 강아지랑 같이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고 저는 동서랑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죠. 남편이 있을 때야 회사를 누가 물려받네 마네 보이진 않지만 은근한 기싸움이 있었기에 형제간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던 것도 이해는 했지만 남편도 없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 게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 솔직히 말하면 난 동서가 날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어쩌다 마주치는 식구인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상 구기면서 싫은 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형님,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누구 식구예요? 옛날에는 남편 죽으면 마누라도 짐 싸서 처가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인데 남편이 죽거나 바람이 나면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님은 돌아갈 친정이 없으시다고 그랬나? 저는 그것도 웃겨요. 출신지도 불명확한 형님이 저희 집 집들이랍시고 에르메스 그릇 사들고 와서 저랑 같은 그룹인 척 묶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요. 그게 너무 우습고 싫은 거예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도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동서가 먼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오시며 테이블 위를 마구 뒤지더군요. 테이블 위에 있던 자기 지갑을 못 봤냐면서요. 자기가 이따가 샌드위치를 결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뒀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야 뻔히 맞은편에 앉아서 본인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걸 가져갔을 리 없고 근처를 쥐잡듯이 뒤지던 동서는 한참 강아지랑 신나게 뛰놀고 있던 제 딸에게 달려갔어요. 너! 내 지갑 어딨어? 당장 안 내놔? 경찰서 가야 정신 차릴래? 이래서 출신 천한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갑자기 개랑 논다고 정신사납게 뛰어다닌다고 할 때부터 내가 눈치챘어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모녀 사기단이 따로 없네. 동서, 그게 지금 무슨 말하는 싸가지야? 지금 내 딸이 동서 지갑에 손이라도 댔다는 거야? 우리 딸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 테이블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 본인이 지갑 간수 제대로 못한 걸 가지고 왜 엄한 우리 딸을 의심하고 난리야?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제 딸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제 만류에도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미 제 딸을 범인으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집에서 일을 보고 있는 기사님에게 당장 차를 불러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요? 저도 혼비백산이 돼서 제 딸과 함께 그 차에 거의 연행되다시피 경찰서로 끌려갔죠.
진짜 어이가 없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와중에 엉엉 울고 있는 딸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품에 안고 달래주고 이런 일로 정말 연락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 난 저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아니라니까? 저런 거지에 손버릇 나쁜 인간들이랑 내가 왜 가족이야? 하여튼 훔친 지갑을 어디다가 숨겼는지 몰라도 우리 집에 저런 거 손댈 사람은 저 둘밖에 없으니까 찾아내는 건 경찰들이 할 일이고 저 두 사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알아서 잡아 쳐 넣든지 해요. 경찰서에서도 동서의 막무가내는 계속됐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지갑을 훔쳤다고 치면 훔친 지갑은 어디에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건 경찰들이 찾아낼 일 아니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해서 부렸어요. 경찰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가족 싸움에 경찰서까지 오셔야겠냐고 하면서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와 딸을 엿먹이고 싶어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서 문이 깨질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잔뜩 화가 나신 표정의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온 식구가 경찰서에 총 출동했더라고요. 시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가 뜨끔한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별일 아니니까 본인이 잘 마무리하고 가서 설명드리겠다. 그제서야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동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고 경찰서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동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훔쳐갔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지갑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갑 찾았어요, 사모님. 정원 구석 돌담 쪽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해피가 간식 물어다 놓는 곳 있잖아요. 아마 아까 사모님이 해피 답답할 것 같다고 풀어놓으셨을 때 그때 테이블에 있는 거 물어다가 그쪽에 갖다 놨나 봐요. 아우, 그것도 모르고 어떡하면 좋아.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거 괜한 오해를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네요. 당신 뭐하고 그렇게 앉아있어? 빨리 사과 안 하고. 시부모님께서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그제서야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남편이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였을까요?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딸도 엄마 왜 우냐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고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다가서는 시동생을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너네 여태 이렇게 대해왔었니? 내가 여기 오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왔을 줄 알아? 큰애 그렇게 되고 승계권 넘어가고 나서 아주 식구가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더구나. 그래놓고 형수님 말만 이제 와서 우리 앞에서 말만 그렇게 하면 오늘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넌 하늘에 있는 네 형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못된 놈. 내가 어디서 자식이라고 이런 걸 10달 동안 품고 키워서. 여보, 나 이제 이 자식 창피해서 못 키우겠어요. 내일부터 당분간 근신이다. 본부장실에 있는 집은 알아서 빼고 그 뒤에 처분 집에서 기다리도록 해. 아버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해, 너 당장 형수님께 사과 안 하고. 형수님,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전 정말 안 그랬어요. 형수님을 무시해도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옆에서 거들거나 하고 맞장구나 쳤지.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절대 멍청해서 그렇게 머리 굴리는 놈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을 먼저 달라고 연락을 드렸던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기껏해야 경찰서에 오셔서 위아래로 모르고 날뛰고 있는
동서에게 으름장이라도 한번 놔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경찰서에 들이닥치신 시부모님께서는 대체 언제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어느 정도까지 무시를 당했는지 대강 알고 계신 눈치였고 그건 저에 대한 무시가 아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본인의 큰아들에 대한 무시라고 크게 노하셨어요. 그 결과 시동생은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던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신처분을 받게 됐죠.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자기들 생각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물거품이 되게 생기니 그제서야 자기들이 한 잘못이 태산같이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저와 제 딸 앞에서 눈이 아주 뒤집어져서는 손이 발이 되라 싹싹 빌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다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출신 신분 가지고 무시하지 않겠다. 우리 원래는 사이좋지 않았냐.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고 시부모님한테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난리를 피웠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모님은 한심하다는 듯이 혀만 끌끌 찰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무섭구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꿇어질 수 있는 무릎, 이렇게 쉽게 비벼질 수 있는 손바닥,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죄송하다는 소리가 왜 그동안 제가 필요했던 수많은 순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건지 기가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사과하는 건 그쪽 자유일지 몰라도 사과를 받는 건 내 자유인 거 맞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나랑 내 딸한테 상처 준 사람들 사과 이렇게 쉽게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식으로 사과 받아주는 거 하늘에 있는 우리 보리 아빠도 원치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동안 해온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았어야지. 동서 말대로 내가 돌아갈 가족이 없어서. 동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니 그제서야 뜨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만 꾹 다물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은 기겁을 하세요. 그런 소리까지 했냐고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왜 그동안 본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수모를 견디고 살았냐면서 저를 끌어안고 정말 친정 엄마처럼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아프지 않게 내리치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여자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 꼴을 아들이 알게 됐으면 본인이 죽어서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아냐면서요. 네가 돌아갈 식구가 없긴 왜 없어. 여기 서 있는 우리는 그럼 뭐야. 너 누가 뭐래도 우리 식구야.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일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 외로운 애다. 외롭게 산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다시는 외롭지 않게 죽는 날까지 웃고만 살다가 그렇게 만들어주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서 너 데려왔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아라. 잘했어. 나한테 문자에서 먼저 말한 거. 그거 하나 아주 잘했네.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살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그런 일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 나도 너한테 가장 먼저 연락할 테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도 정말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이제 한결 같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무시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사실 평생 마음을 터놓고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서운하신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에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 안 어울리는 배경이긴 하지만 경찰서 한복판에서 고부지간히 그렇게 끌어안고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요즘 동서는 저에게 틈만 나면 전화해서 매일같이 사과를 하고 있어요. 뭐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었는지는 몰라도 사과를 받아주지는 않더라도 매일같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확실히 기세가 한풀 꺾인 느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화도 보여주기 식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본부장실에 있는 짐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서 전사 공지에 시동생의 근신 처분이 올라오고
지금 집에서 매일같이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어떻게 강등이 될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저에게도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맵고 쓰게 깨닫게 됐으니까요. 외롭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눈치채지 못한 든든한 후원자,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가장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딸바보 아빠로 참 유명한데요. 그런 저에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딸이자 여동생과 다름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저의 처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결혼 초부터 친여동생처럼 챙겨온 막내 처제가 최근 시댁으로부터 참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막내 처제와 저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막내 처제는 아내와도 12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로 처음 봤을 당시 저보다도 16살이 어린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내는 세 자매 중 장녀로 바로 아랫동생은 아내와 3살 터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처음 아내의 집에 인사 갔을 때부터 큰 처제는 좀 어렵고 왠지 아내보다도 더 극진히 모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언니 대접 잘해주나 안 해주나 깐깐하게 저를 뜯어보며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저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지만 사이는 영 어색했는데 막내 처제는 좀 달랐죠. 조그마한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찌나 귀엽던지 처가에 가면 어린 게 사부작사부작 혼자 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럼 제가 처제를 막 부르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처제, 이리 와봐. 그러면 막내 처제가 하던 일을 냅다 팽개치고 쪼르르 달려와서 묻습니다. 형부 왜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형부 밥 좀 차려줘. 그러면 아주 야단이 납니다. 언니한테 달려가서 형부가 또 나 불러서 밥 차려달라고 놀렸어. 징징징. 장모님께 가서 형부가 자꾸 약 올려서 못 살겠어. 엄마 혼내줘. 징징징. 그게 또 무척 귀여운 거죠. 제가 여동생이 없어 봐서 그 재미를 몰랐는데 어린 여동생을 놀려먹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처제가 좋아하는 햄 반찬만 골라 쏙 뺏어 먹고 TV에 처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나오면 못생겼다고 놀려먹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제는 발끈해서 왕왕거리는 게 여동생처럼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 보니 제법 한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처제가 먼저 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일도 많아졌고요.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막내 처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요. 아빠한테 부리고 싶었던 어리광을 저에게 부리는가 싶기도 해서 귀엽게 받아주기도 하면서 한켠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막둥이 잘 챙겨주는 건 참 좋고 고마운데 애가 나중에 형부 우습게 여길까 봐 걱정이야. 지금도 봐. 어디 가서 조금만 늦을 것 같으면 자기한테 전화해서 태우러 와라. 비 오니까 우산 가져와라. 용돈 달라, 옷 사달라, 가방 사달라. 너무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다 그럴 때라던데 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고 하면 형부 찾으래도 찾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그렇고 자기나 큰 처제도 그렇고 경우 바른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막둥이가 나중에 날 우습게 볼 리가 있겠어? 그냥 오빠나 아빠처럼 든든히 여기는 거야. 나도 장모님 댁이나 처제들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분 좋아. 그렇게 저는 막내 처제를 각별히 친동생처럼 그리고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처제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고 어느 날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형부, 제 남자친구예요. 형부한테 제 남자친구 보여드리니까 참 쑥스럽네요. 처제가 벌써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갈 생각을 하고 내가 감개무량하네.
자네가 우리 막둥이 처제 남자친구라고? 만나서 반가워요. 막내 처자가 데려온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동서될 사람은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자는 같은 남자가 봐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남중남고 출신에 군대도 조교 역할을 해서 그런지 웬만한 남자들 하는 행동 보면 5분 만에 어떤 스타일인지 딱 파악이 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살펴보니 확실히 사회성이나 부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서글서글하니 형님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요. 큰 처제의 남편이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인지 저희는 죽도 척척 잘 맞고 금세 친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좀 내성적이면서도 은근히 자존심이 강한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좀 퉁명스럽게 생긴 게 평소에도 어딜 가나 불만이 참 많겠다 싶은 인상이었죠. 그러니 저는 동서의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동서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장난기도 많고 사람들이랑 부대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동서들도 꼭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딸만 셋인 집에서 혼자 사회놀이 하려다 보니 좀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들어오면서 제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막내 처제만 시집을 가면 이 집안의 남자가 셋으로 불어나는 건데 둘보다 셋이 친해지는 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술도 한 잔씩 하고 가끔 만나서 자매들 흉도 보고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건 장모님과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목석같이 앉아있는 동서. 제 딴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농담을 던졌는데 그만 그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막둥이 처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던 얘기요. 남자친구요? 네, 남자친구요. 처제가 중학교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제가 어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처제가 저를 몰래 방으로 데려가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형부, 절대 엄마랑 언니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는데, 아유, 제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지 뭡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장모님 귀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날 처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앞으로 형부랑 절대 말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아주 협박 반 으름장을 놓고 가자미 눈을 요렇게 뜨고서 막 흘켜보고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 커서 세상에 결혼을 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네요. 제 딴에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농담 삼아 꺼낸 얘기였어요. 그때 처제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려주자 처제 남자친구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건 좀 기분이 별로네요. 어머, 듣기 불편했어요. 미안해요. 이가 원래 장난기가 많아서 처제 놀리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더랬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막둥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어릴 때 얘기지 뭐. 뭐 중학교 때 친구 사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얘 울고불고 난리치고 나서 앞으로 절대 남자친구 안 만난다고. 그 친구랑도 안 놀고 그랬을걸. 괜히 그 친구만 피해봤지. 그치? 괜히 아내와 장모님까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굳은 표정은 쉽사리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제도 은근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막내 처제의 남편감을 소개받은 자리는 끝이 났어요. 장모님이나 저나 아내는 그 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욱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쪽에서 되려 우리 막내 처제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난 자기가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사귈 정도로 물란한 여잔 줄 몰랐어. 아니, 그건 형부가 농담 삼아 한 말이라니까? 난 그때 걔랑 손도 안 잡아봤어.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는 일 가지고 왜 그래? 자기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내 예전 여자친구 얘기 꺼내면 기분 좋겠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맞아. 나 같아도 자기 여자친구 얘기 듣기 거북했을 거야.
그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요. 처제 생각에도 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농담을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저를 조금쯤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처제는 막내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던 날 마치 우리 딸 시집이라도 보내는 듯이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장인어른도 없고 마땅히 혼주 노릇을 하게 될 친척 어른도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처제의 손을 잡고 식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소름도 돋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이 모든 사단을 눈치채고 마지막으로 처제의 결혼을 뜯어말려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을 제가 느꼈던 것인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렇게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막내 동서에게 처제의 손을 넘겨주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좋은 날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될 것 같아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깜짝 선물로 처제에게 낭독할 편지를 준비했거든요. 제 순서가 돼서 단상 위로 올라갔고 제가 입을 떼자마자 첫 마디부터 처가 식구들은 물론 하객들까지 그야말로 훌쩍훌쩍 소리만 가득한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대신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했던 큰사위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막내딸 시집 보내는 게 아쉬워서 꼭 이런 편지를 손수 써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입을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성해봤어요. 지금부터 아버님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으니 모쪼록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내야, 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재롱 많이 부린 거 기억나지?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땐 아버지 바지춤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고 몇 살 더 먹어서는 아버지 등을 사닥다리 오르듯이 올라와서 목마를 타곤 했지. 행여나 떨어질까봐 숯도 얼마 없던 아버지 머리카락을 꽉 붙들고 깔깔거리며 웃던 네 모습을 생각하면 그놈 참 영리하네 하고 대견해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네가 벌써 다 커서 오늘 시집 가는 날이 됐구나. 아빠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너희를 두고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야. 네가 갖고 싶다는 학용품이며 장난감을 한 개도 내 손으로 직접 사주지도 못하고 졸업식이며 입학식에 참석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지 못한 것이 참으로 미안하다. 아버지가 졸업식 날 비벼주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다행히 네가 독립심도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리한 탓에 좋은 회사 들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구나.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단다. 앞으로도 네 곁을 떠나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 깃들기를 바라고 또 바랄 것이야. 여보게 세사위, 내 이렇게 큰 사위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지만 간곡히 부탁하네. 사랑하는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늘 애틋하게 대해주게. 간곡히 부탁하네. 식장에는 훌쩍훌쩍 콧물을 들여마시는 소리, 꺽꺽 흐느껴 우는 소리, 눈물을 훔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처가에서 소소하게 뒤풀이 겸 수고했다고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기립박수를 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전 정말이지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자가 형님 손잡고 들어가는 게 못내 안쓰럽기도 했는데 형님 덕분에 큰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모님?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난 정말 우리 집 양반이 쓴 편지로 느껴졌다니까. 눈물이 나서 참느라고 혼났네. 우리 집 양반 빈자리 채워줘서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결혼식이 잘 끝났다 싶었는데 그날 밤 10시도 넘은 늦은 시간에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사돈댁 형부 되시나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와서 아들에게 사돈댁 전화번호 물어봐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아니, 기가 막히시다니요? 이 시간에 사돈댁 무서운 줄 모르고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온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목소리가 잔뜩 성이 난 것이 뭔가 단단히 따지려고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동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리 제 엄마가 화가 났다지만 이 시간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고 그걸 또 가르쳐 준답니까? 저도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간신히 참고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니, 낄 때 못 낄 때를 구분을 좀 하셔야지. 내가 우리 애가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렇게 괜한 얘기까지 꺼내셔서 애들 싸움 부추긴 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명색이 집안 잔치인 결혼식인데 어디 있지도 않은 아버님 편지를 읽겠다고 나서서 분위기를 그렇게 초상집 마냥 우중충하게 망쳐놓는 겁니까? 아, 그건 제가 보니까 다른 결혼식들 가봐도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편지 읽어주는 분들 많길래 저희 처제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키운 거나 다름없어서 대신 좋은 덕담 좀 건네드리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예, 불편하죠.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렸지 않았겠어요? 저 막말로 걔가,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며느리라고 합시다. 며느리가 식장에 형부 손을 잡고 들어간 것도 아주 못마땅했던 사람이에요. 형부가 남이면 남이지.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없다고 어디 광고판에 내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유난을 떨어서 남의 결혼식을 다 망쳐놓냔 말입니까? 이미 결혼식은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 형부분께서는 가족들 일에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가 전화기를 빼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생 큰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듣자 하니까 형부와 처제는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저희 남편한테 이 한밤중에 전화해서 무례를 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피가 섞인 언니인 제가 대신 대답을 드리죠. 듣고 보니 사돈 어르신께서 아까 결혼식 때 있었던 일이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말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 이 사람 말 맞다나 저희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끼리 의지하고 자란 세월이 길어서 그런 것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보니까 이 집 사람들은 다 보통 성격이 아니네. 우리 아들도 며느리한테 기 한번 못 펴고 살까봐 내가 갑자기 걱정이 다 되네요. 일단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끊겠어요. 앞으로 남편 단속 잘 하시고 동생 교육 똑똑히 시키시길 바랄게요. 그러더니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참나, 갑자기 저희 아내가 세게 나오니까 주랭랑을 치듯이 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교양 없는 행동인지 저희 부부는 처제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돈댁이야말로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네. 아니, 우리 처제한테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어쩌지? 그러게나 말이야. 아직 신혼집 공사가 덜 끝나서 잠깐 시댁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 같던데 진짜 걱정이네. 내가 따로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둬야겠어. 아내는 처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속상해할까봐 자초지종을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돈댁이 보통 기가 센 것이 아니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를 전했죠. 예, 잠깐이지만 시댁살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잘 해줘? 어? 잘 해주셔. 나 주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 그런 면이 또 있으시네. 그래, 잘 해주신다니까 다행이다. 너도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보답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시집살이 하다 보면 가끔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어.
그럴 땐 그냥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언제든지 언니한테 달려와서 말해. 알았지? 알았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처제는 통 몇 번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해봐도 길게 통화하기가 어려웠고 장모님 생신이며 어버이날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들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처제가 시댁에서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던 시어머니 얘기는 혹시나 장모님이나 아내가 걱정을 할까봐 대충 둘러댄 말이었고 처제는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라 들통이 날까봐 전화를 피하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처제 생일날이 되어 제가 막내 동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울음장을 놨습니다. 잘 지내나? 자네나 처제나 왜 이렇게 통 연락들이 없어? 장모님이 많이 섭섭해하셔. 그래도 막둥이 생일상은 꼭 차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처제 생일 땐 꼭 처가에 들러서 저녁이나 먹자고. 이번에도 핑계 대고 안 오면 나 진짜 자네 집에 쳐들어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처제는 무척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도 하나도 없고요. 장모님도 처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찌나 걱정을 하시던지요. 어머, 얘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아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어디 아파? 엄마, 사실 나 임신했어. 벌써 5개월이래.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봐. 뭐, 임신? 아니, 그런 경사가 있으면 당장 엄마한테 왜 나 언니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여태껏 말을 안 했어? 어머님이나 이나 임신 초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안정되면 알리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축하나 해주세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차려놨어? 케이크는 어딨어? 큰 걸로 사다 놨지? 애써 웃으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사실을 알리는 처제의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설사 처제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3개월쯤에는 임신 소식을 알려와도 됐을 텐데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좋은 기분으로 밥이나 한 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야, 우리 막내 처제 생일 축하하라고 모였는데 축하할 일이 또 생기니까 너무 기분 좋네. 축하해. 축하해, 동서.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5개월이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준비를 시작해야겠네. 첫 아이라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야. 아기 방도 꾸며야지. 그나저나 리모델링 한다던 신혼집엔 언제 들어가는 거야? 벌써 시댁에서 산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고 답답했던 부분이라 제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 한두 달이면 된다던 신혼집 인테리어가 벌써 1년째 끝나지 않아 아직도 처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집살이 중이었거든요. 잠깐만 있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체되니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희 아내나 장모님도 무척 그 이유를 궁금해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기회를 봐서 이유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뚫린 입이라고 엄청난 말들을 술술 뱉더라고요. 그게 그 집에 고치다 고치다 보니까 영 이상해서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저희 엄마 집에 살려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혼집 자가로 매매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은 어쩌고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 집을 산 것 같습니다. 집에 하자도 많고 터도 안 좋은 것 같고 저희 엄마도 그 집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살게 될 걸 괜히 신혼집 따로 장만해서 살림을 시작한다고 고집 피워서 급하게 매매하느라 이상한 집을 계약했다고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법인데 이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거 아니냐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꼬이는 일이 많다고 저희 엄마도 여간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뻔뻔한 동서의 말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한 채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처제 때문에 그 집안에 재수가 옴붙었다는 얘기를 저렇게 처가와서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있던 처제가
갑자기 숟가락을 3개 탁 내려놨습니다. 일순 불편한 정적이 흘렀고 처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서에게 말했어요. 임신하면 시도 때도 없이 졸린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무 잠이 쏟아지네.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가도 돼? 오늘은 당신 먼저 가. 갑자기 자고 간다고? 아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지 그래. 가는 길에 차에서 좀 자든지.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와서 자고 가고 싶어. 엄마, 그래도 되지? 언니도 오늘은 집에 가지 마. 여기서 나랑 엄마랑 같이 자자. 형부, 그래도 되죠? 갑자기 초등학생 여자아이로 돌아간 듯이 응석과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한 처제에 막내 동서도 약간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썩 내켜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내 동서는 처제를 두고 먼저 집을 나섰죠.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 일찍 와, 알았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막내 동서가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탁 풀린 듯이 처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놀란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제가 다가서자 처제는 갑자기 엉엉 울며 오열하듯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저 시모한테 맞고 살아요. 엄마, 나 이대로는 정말 더는 못 살겠어. 나 이혼할래. 엄마, 나 좀 살려줘.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듯 했습니다. 누가 누굴 때렸다고? 감히 귀한 남의 집 자식을, 그것도 홀몸도 아닌 내 친동생과 같은 막내 처제에게 손을 댔다는 말이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막내 처제는 거의 1년간을 시댁에서 어떻게 구박을 받고 살았는지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막내 처제의 시댁에서는 작정하고 처음부터 신혼집을 해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글쎄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신혼집이 인테리어 중이어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난 사실 애초부터 몇 년간은 너희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특히 우리 며느리가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랑 내가 데리고 좀 가르치고 싶거든. 사실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신 그늘에서 자란 사람이랑 홀엄마랑 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좀 다르지 않겠니? 이참에 형부 같은 가짜아빠 노릇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예의범절도 좀 배워봐야지. 예, 내 말 들리니? 결혼식 때 아버지 없이 제가 편지를 낭독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다고 노발대발했던 게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인지 자꾸 마치 장인어른이 없어서 처제가 바르게 자라지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막내 처제의 시어머니는 뭘 좀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처제를 막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까요? 처제의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제가 뭘 하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등짝이며 허벅지 같은 곳을 한 대씩 퍽퍽, 어느 날은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어머머, 너는 뭔 설거지를 이렇게 물을 사방팔방 다 튀겨가면서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물바다를 만들어 놨어. 아유, 더워 죽겠는데 이 덩치 성가셔 죽겠네. 아유, 저리 좀 비켜봐. 설거지를 하려서 하고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갑자기 등짝을 퍽퍽 때려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몸이 제법 휘청거릴 정도로 3개 때렸다나요? 손도 맵기도 어찌나 매운지 한번 철썩 맞으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예, 과일 깎는 것 좀 봐. 아이고, 비싼 과일 먹느라고 사다 놨더니 살점을 다 깎아놨네. 이러니까 내 손이 먼저 안 나가고 배겨, 어? 가정주부라 내가 칼은 또 왜 이렇게 불안하게 잡고, 아, 이리 내놔. 과일을 깎으라고 시켜놓고 영 마음에 안 든다며 과일 칼을 뺏어가며 허벅지를 몇 대 찰싹찰싹 때리기도 하고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으면 뒤에 서 있다가 얼른 나가라고 발로 처제를 차버린 적도 있다네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서 큰일 나는 줄 알고 놀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처제도 다 큰 어른인데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겠습니까?
참다 못한 처제가 한 번은 따진 적도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자꾸 때리시면 저 너무 아파요. 살짝 때리시는 것도 아니고 방금도 제 몸이 이렇게 밀려나가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내가 너를 때릴 일이 있니 없니? 지금도 봐라, 너는 네 남편이 밥을 다 먹었는데도 더 퍼다 줄까 묻지도 않고 네 밥만 푹푹 퍼먹고 있으니, 아, 내가 답답해서 손이 먼저 나가는 걸 어째?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막내 처제의 잘못 때문인 걸로 몰아가기까지 하니 제대로 된 항변도 할 수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게다가 동서도 순전히 지 엄마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나를 때리시는데 나 정말 어쩔 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맞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멍까지 든 적도 있다니까? 엄마가 널 친자식처럼 오죽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러시겠어.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어. 지금도 가만히 봐봐. 나도 너만큼 엄마한테 맞을걸? 그리고 나는 장모님이 그렇게 한 대씩 때리신다고 해도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아? 넌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대체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적응을 하고 지내볼 생각은 없는 거야? 시댁살이 하면서 남편도 의지가 안 되니 처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자기도 은근히 독이 올라서 한 번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때려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처제가 결혼 후에 살이 쪘다고는 해도 그래도 비쩍 마른 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분 나쁘게 놀려대는 걸 그냥 한 대 쥐어 박아줬다나요. 그날도 막내 처제는 주말에도 시어머니가 산더미같이 시킨 집안일을 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처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쿵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야, 그거 아니야? 너 요새 살이 하도 쪄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바닥에서 쿵쾅 소리 난다. 이거 뭐 돼지도 아니고 멧돼지가 다 됐구만. 막내 처제가 화가 난 나머지 들고 있던 먼지털이로 동생 머리를 한 대 딱 때려버린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아, 왜 때려 사람을? 그것도 머리를. 편한 사이여서 그런다, 왜? 너도 내가 편한 부부 사이라서 살이 쪘네. 바닥에 쿵쾅거리나 하면서 싫다는데 계속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 날 편하게 생각하셔서 자꾸 때리는 거라며? 이거랑 그게 같아?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머리를 때려. 내가 어머님을 때릴 순 없잖아. 네가 아들이니까 대신 맞아. 나도 이렇게 시집와서 맨날 종처럼 집안일하고 당신한테 무시나 당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막내 처자와 동서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선 득달같이 달려온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달려들어서 처제 등짝을 퍽퍽 때리는데 그만 눈물이 나더랍니다. 엉엉 우는 처제에게 동서가 한 기막힌 말이 뭔 줄 아세요? 난 네가 이렇게 드세고 버릇없는 애인 줄 몰랐어. 너한테 정말 없던 정도 떨어진다. 앞으로 각방 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진짜로 둘이 같이 쓰던 방에서 제 베개와 이불만 쏙 가지고 건너방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처제의 시어머니는 그 안갚음을 어찌나 치사하고도 집요하게 하던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잠이 들려던 처제가 아무리 이불을 끌어다 덮어도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고장났나 거실로 나가보니 웬걸 거실은 의외로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게 어찌된 일인지 방이 거실보다 더 춥더랍니다. 슬쩍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을 열어보니까 그 방도 훈기가 가득하고요. 안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싱크대를 열어봤더니 글쎄 처제 방에만 보일러 밸브를 잠궈놨다는 게 아니겠어요? 홀몸도 아닌 임산부를 그 추운 날씨에 냉골에서 떨게 하려고 일부러 그 방만 보일러를 잠궈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처제 마음도 그만 싸늘하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처제네 시어머니는 처제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꼭 아침에 동서가 출근하기 전 아침 밥상을 차려서 먹이게 하는 걸 강요했다고 해요. 밥 차리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문제는 밥상에 앉혀놓으면
동설한 놈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난 원래부터 아침밥 안 먹었어. 입맛도 없는데 왜 자꾸 아침 타령이야. 잠이나 좀 10분 더 자면 좋겠구만.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으면 실제로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뭔 푸성귀해. 나 안 먹어.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투정만 잔뜩 하다가 먼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버리면 막내 처제는 그제야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참 기이하고도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제 앞에서는 그냥저냥 큰 토를 다는 것도 없이 아침상을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양반이 글쎄 그 밥을 다 먹고 나면 곧장 욕실로 가서 변기에 그걸 다 토해놓고서는 치우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럼 기염을 하고 나와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낸답니다. 아이 더럽게 아침부터 또 이게 뭐야? 통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애가 차린 정승이 있으니까 억지로 몇술 뜨긴 했는데 아우 영 비위가 상해서 그만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웃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는 그걸 또 며느리를 불러서 아침부터 변기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막내 처제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만감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아침을 보내야 했으니 게다가 임신 초기 때는 본인도 입덧을 했을 터인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장모님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우리 막내딸이 이런 꼴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자고 아유, 나는 엄마도 아니다. 나는 엄마도 아니야. 정말 이 미친 집구석이 아니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질 말든가 사람을 데려가서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처사냐고. 나 이대로는 못 참아. 앞장서! 너네 시댁으로 가자.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장모님이랑 처제랑 일단 집에 있어. 내가 가서 아주 끝장을 내주고 올 테니까. 내 골프채 어디 갔어? 일단 그것 좀 챙기자. 그 길로 저는 골프채를 챙겨 사돈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구 벨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웬 소란인지 온 집안에 불이 켜지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막내 동서와 사돈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저요? 사돈이 보는 앞에서 바로 동서는 면상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세게 한 대 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래봬도 남중남고에 군대에서 조교 역할까지 했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결혼을 해서도 헬스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에 제 주먹이 꽤 쓸만하거든요. 동서놈은 무방비 상태로 나왔다가 뺨을 3개 아주 그냥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대로 거실까지 날아가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대체 벼랑간 찾아오셔서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 오냐, 내가 그 이유가 생각날 때까지 때려주마. 너 일로 와. 제가 씩씩거리며 쫓아가자 사돈 어른이 제 앞을 딱 막아서더라고요. 다짜고짜 이렇게 폭력을 쓰면 어떡합니까? 자초지종은 말로 풉시다. 일단 진정하고 들어와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시지요. 왜 이러십니까? 그 집구석 사람들이랑 차나 마시면서 노닥거릴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 그래도 뚫린 입으로 뭐라고 변명을 할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얘기나 한번 해보시오. 내가 우리 처제가 이 집에서 당한 수모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전해 듣고 이렇게 밤중에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왔습니다. 우리 처제가 이 집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손찌검을 당했다는데 맞습니까? 거기 사돈 어르신, 저에게 전화해서 따졌을 때처럼 조목조목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디를 때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나 때렸어요. 제가 가져온 이 골프채로 똑같은 부위만 골라서 내 이 동서놈을 때려줄 생각입니다. 어머,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안 봤는데 깡패예요, 얘? 뭐하니? 얼른 경찰 불러.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겨우 진정시키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구만. 이봐요, 사돈 때.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남자 쪽이 어른인데 이렇게 와서 동서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 되겠소? 내가 이번 일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 줄 테니까 사돈도 그쯤 했으면 그만 돌아가시오. 지금 이 막장 동서놈이 그래도 남자 쪽이라고 저보다 어른이라는 말인지 방구인지를 짓거리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당신네들 중에 대접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입으로 똥 같은 소리를 뱉고 있으니 더 들을 것도 없겠네. 다들 하던 일 마저 하세요. 나도 내볼 일 마저 볼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냅다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를 열고 보일러 밸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막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니네가 어딜 함부로 남의 집 귀한 딸, 심지어 임신까지 한 사람을 냉골에서 자게 만들었어? 애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그래놓고 뭐?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친정에는 임신 사실도 못 알리게 해?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 곧장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김치통들이 와장창 깨져서 바닥엔 김치 국물이 흥건했고요. 각종 나물이며 냄비며 잡히는 대로 다 던져버렸어요. 야채칸이며 과일칸을 열어 배추며 상추며 야채란 야채는 다 찢어놓고 과일은 다 짓이겨 뭉개서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음식 쓰레기들은 한 손에 가득 움켜쥐고 처제의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면상에 막 들이밀었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 먹고 가서 토하기 바쁘다고? 그런 건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을 때 난 행동이지. 자, 어디 이것도 먹고 한번 토해보시지? 당신 주특기라고 하던데. 아니, 대체 왜 이러세요?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처제의 시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하는데 그러고 보니 동서놈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다시 거실로 나와보니 이놈이 지 부모를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가려고 현관에서 허둥지둥 신발을 찾아 신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길로 달려가서 동서놈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걸리적거리게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동서놈은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앞구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셋은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와 저에게 비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네,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저는 그저 엄마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엄마가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초장부터 길들여야 한다고 하길래 그게 맞는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심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네네. 아이고 다 제 잘못이고 제 불찰입니다. 때리시려거든 저를 때려주시고 혼내려거든 저만 혼내주세요. 동네 사람들 다 깨겠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이쯤 했으면 됐겠다 싶어 저도 행패를 부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얘기를 했죠. 말귀들은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죠. 날 박는 대로 저희 처갈 오세요. 정식으로 저희 장모님 제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제 처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처럼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보다 더한 일 일어날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아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찾아뵐게요. 아유, 용서 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동서놈이 제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점심때쯤 됐을까요? 해가 중천에 뜨니 느릿느릿 기어와서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줬죠. 밤새 보일러도 안 나오지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 제가 난리통을 쳐놓은 걸 수습하느라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퍽 꾀지지한 모습으로 셋이 공손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장모님과 아내의 처제는 놀라는 눈치긴 했지만 별 내색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셋은 차례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던 내가 잘못이 제일 크다. 미안하다.
그동안 못난 시어른들 만나서 고생 많았지? 앞으로 그런 일 없게 내가 나서서 널 지켜주고 싶구나. 노염 풀고 집으로 돌아와 다오. 아이, 그래야 아기도 낳고 하질 않겠니?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앉아 눈길도 주지 않자 당황한 동서놈이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진짜 엄마 말 들은 죄밖에 없어. 어제 형님께도 설명드렸듯이 엄마가 자기 기강 좀 잡는다고 오버하신 거야. 근데 그게 좀 지나쳤던 건 나도 인정해. 미안해, 여보. 어? 화 풀어. 어? 그래도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눈길도 주지 않자 이번에는 처제의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참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아유, 내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어? 내가 우리 아들을 좀 끔찍하게 키웠니? 응? 근데 나보다 젊고 예쁜 네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하는 모습 보니까 아유, 내가 솔직한 말로 질투가 좀 많이 났던 것 같다. 내가 이 모든 걸 인정한다. 응? 미안하다. 그동안 손찌검 한 것도 미안하고 억지 쓴 것도 미안해. 그러나 미동도 없이 시댁 식구들 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막내 처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막내 처제가 갑자기 시어머니 등짝을 퍽 때려버린 겁니다. 일순간 시어머니 몸이 크게 휘청했지만 막내 처제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 어머니,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가지고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고 그러세요. 아, 이렇게 저 한 번씩 때리신 거요? 아팠죠. 아프고 서러웠죠. 근데 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도 유난인 저희 형부가 또 쫓아가서 유난스럽게 굴었나 봐요. 이걸 어쩌나? 저도 사과드릴게요. 맞은 데가 아프긴 한데 본인이 그렇게 며느리를 때렸으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따가운 등짝을 연신 손으로 쓸어가며 참는 수밖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명랑하고 어리광 많은 막내 처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내심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둘째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들이닥쳐서는 냅다 동서놈의 면상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장모님, 이놈 짓고서 우리 막내 처제 때렸다고요? 따지고 들 것도 없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동서놈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는데 다들 나가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벌써 어제 그렇게 똑같이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초토화를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와서 빌고 있는 중이었어. 자네가 방금 한 그거 어제 벌써 다 했어. 어? 그제야 머쓱하고 민망한지 둘째 동서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형님? 저를 대동하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걸. 아무튼 장모님, 그리고 처제 봤지? 우리 집에 이렇게 든든한 남자 둘이나 있으니까 앞으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어? 처제는 감동을 받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후련하게 끝날 일을 그동안 그 마음 착한 처제가 혼자 소가리를 했을 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파왔어요. 장모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집에서 더 이상 폭력은 안 됩니다. 나 우리 딸 어렸을 때 회초리 한 번 안 들고 키웠어요. 귀하디 귀한 우리 집 막내딸, 부모인 나도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부서질까 조심조심 키웠는데 어디 그렇게 손을 댄답니까? 우리 딸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혼시키겠습니다. 다시는 제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모님은 다시 막내 처제를 데리고 오기로 하셨고 그쪽에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처제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희가 처제가 출산까지 잘 마무리하게끔 지원하고 또 합심해서 훌륭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 벌어졌던 기이한 일에 대해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실 그날 밤 동서 넘은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에 가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도 하고 집을 다 부순 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청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저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과를 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밤에 셋 다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웬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등장해서 그 셋을 보고 천둥번개와 같은 고함을 치더래요. 어디 감히 내 귀한 딸에게 그런 백정 같은 짓을 할 수 있냐고. 내일 우리 사위가 말한 대로 날이 밝자마자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